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청소년 상담사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론 강의 다 한 다음에 저희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할 거냐면요. 우리가 그 각각의 그 5과목, 선택 과목 말고 필수 과목 5과목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있죠. 그래서 총 6과목을 제가 강의를 할 건데요. 그 중에서 필수 과목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고 선택 과목에서 청소년 이론까지 이론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를 먼저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한 편, 그러니까 제1과목 뒤에 핵심 문제 및 예상 문제 있죠. 그거하고 각 과목별로 제가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찾아서 기출 토대로 변형도 해서 문제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 핵심 문제라고 하는 걸 다 같이 풀어보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제가 해설을 나름 잘 다뤄놨거든요. 그런데 또 학습자들이 또 궁금하기도 하고 같이 좀 공부하는데 학습의 동기화를 위해서 이 시간부터는 핵심 문제를 그러니까 일부 선별해갖고 그러니까 랜덤 선별입니다. 다 중요하니까 랜덤 선별해서 표집으로 오면 단순 무선 표집처럼 해서 여러분들과 하는 그 이제 저희 강의 시간 한 4차시 정도 핵심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일단 발달 심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심리 문제도 여기 수록된 문제는 제가 100문제가 넘어요. 굉장히 많은 양이죠. 이론 분량 대비 문제를 108문제나 수록해 놨으니까 엄청 많이 수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 더 설명 덧붙여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문제풀이 과정은 여기서 이론을 다 듣는다 보다 문제는 왜 풀어보는 걸까요? 기억이 우리가 저기 장기교에 집어넣었던 걸 인출한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한번 보고 마시면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자꾸 인출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동기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랑 더불어. 자, 제일 첫 번째 어느 문제를 볼까? 일단은 제일 첫 시간이니까는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발달 심리잖아요. 발달 심리.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던 것이 발달 심리예요. 발달 심리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발달 심리에서 발달 심리라는 거 연구 방법도 배웠고 발달 이론도 배웠습니다. 일단 1번을 보시면 다음 중 발달 순서에 있어요. 발달 순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지선다로 공부를 하게 되고 시험에는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설명으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하는데 선다형의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렴적 사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답안을 찾아내는 능력, 요령이 필요합니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달 순서라는 건 발달은 순서성이 있다고 했어요. 발달의 순서성. 발달에는 순서성도 있고 발달 원리에는 여러 가지 원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발달이라는 건 당연히 어떻게 발달하냐 순서가 있죠. 우리가 제가 강의할 때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이상했었죠. 앞이 먼저 아닌가 항상 그런데 발달의 순서성이 있고요. 발달의 부나 통합성이 있고 주기성이 있죠. 그리고 연속성, 상호작용성, 개별성, 예형 곤란성 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다루는데 순서에 관한 설명으로 근분위에서 원분위로 발달한다. 그러니까 이거 몸 중심에서 바깥으로 발달한다. 이것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중심부에서 말초로 중심에서 말초로 발달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부에서 하부로 발달하는 대근육에서 소부분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운동에서 부분 운동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발달은 위에서 아래로 군에서 바깥으로 그리고 러프하게 움직이다가 아주 잔 근육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부분 운동에서 전체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운동에서 부분으로 발달한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럼 역시 2번도 볼 건데요. 제가 발달의 원리를 짚으려고 합니다. 좀 전에 발달을 순서성, 통합성, 주기성, 연속성, 상호작용성 이런 걸 얘기한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발달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에서 옳은 것입니다. 맞는 걸 찾는 건데 1번 발달은 미분화 운동에서 분화 운동으로 이루어진다. 맞죠? 전체적으로 분화되지 않은 거에서 분화 운동으로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발달은 그러니까 순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중심에서 말초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위에서 아래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이렇게 발달한다고 그랬어요. 인간 발달이 반드시 과거와의 연결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띡 X가 되겠죠. 우리 모든 것은 과거와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오늘도 지나면 내일의 과거가 오늘이 되잖아요. 과거와 연결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은 뭐 때로는 비약적인 발달이 일어날 때 언어가 폭발적으로 발달한다 이랬지만 일반적인 발달은 어떻게 해요? 연속적이고 점진적인 거죠. 갑자기 물론 키가 비약적으로 클 수 있지만 그 내부에서는 1년 전과 1년으로 보니까 10cm나 컸어 이렇게 했지만 그 내부에서 갑자기 어제 자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큰 게 아니잖아요. 차츰차츰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점의 발달은 이후 발달에 당연히 영향이 있다. 3번 발달은 적절한 환경과 자극만 제공되면 언제든지 이루어지면 참 좋겠죠. 저도 키를 좀 더 발달하고 싶고 언어 좀 더 발달 그렇지가 않죠. 발달이라는 것은 크리티컬 피어리어드가 있다고 했어요.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크리티컬 피어리어드. 로렌츠의 새끼 오리가 어미라고 느끼는 그 물체 각인 이론 있죠. 그래서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는 것, 최적의 시기가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발달에는 개인 간 차이는 있지만 개인 내 차이는 없다가 아니라 발달에는 개인 간 차이도 있을 뿐 아니라 나와 너의 차이도 있을 뿐 아니라 내 안에서도 개인 내적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키가 빨리 발달했다고 언어가 빨리 발달하는 이건 아니잖아요. 개인 내적 차이도 있다. 5번 인간 발달은 퇴행적 개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발달이라는 것은 발달이라는 건 뭐였어요? 발달이라 하면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가 발달이 돼요. 그거는 상승적인 변화도 있고 하향적인 변화도 있어요. 키가 크는 것도 있지만 키가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변화다 있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몇 번? 미분화에서 분화 운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느 것을 볼까요?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령이 같은 아이들이라도 각 학생이 지적 정의적 특성에 맞게 지도해야 된다는 주장과 관련된 것. 우리가 이건 발달도 고려하지만 모든 학습에서는 땡땡땡의 원리 이렇게 해서 개별화의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연령이 같아도 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서 그렇지만은 학습도 그렇고 상담도 그렇고 모든 건 다 개별화의 원리를 염두에 두고 실시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각 개인에 맞춰서 지도해야 된다라는 건 어떤 원리와 관계 있냐? 발달의 개별성과 관리 있다. 발달의 개별성. 그러니까 발달의 속도, 정도, 질은 개인마다 개인 간 차이도 있고 개인 내적 차이도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도해야 된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요. 다음 중 보기의 내용과 연관된 발달의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있어요. 은영이 키는 중학교 1학년 때 10cm가 컸어요. 정말 부럽죠. 2학년 때는 5cm, 3학년 때는 2cm 정도 컸어요. 대학생이 된 지금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발달에는 지금 은영이가 중학교 때 10cm 쭉쭉쭉 크다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경을 하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되면 이미 성숙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중3 정도 일반적으로요. 잘 크지가 않습니다. 남아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도 많이 커요. 심하면은 군대 가서도 커오는 친구들도 있다라고 제가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발달은 굉장히 계속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발달의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발달의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그렇지만 이거는 일정하지 않아. 대학생이 됐는데 지금 거의 변화가 없다. 안 컸다는 거죠. 안 커요, 이제. 그러니까는 그것에 의미하는 것은 발달에는 무엇이 있다? 클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클 시기가 있다. 그러니까는 다시 얘기하면 아까 여기 한 것도 크리티컬 피어리어드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계속적인 과정이나 발달의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이거의 의미가 아니라
뭐 중심에서 말초 부위, 비약적인 것이 연속적인 점차적인 것이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에는 뭐가 있다? 결정적 시기가 있다. 그래서 언어 발달에도 결정적 시기가 있고 또 이 신체 발달에도 결정적 시기가 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9번 문제를 보게 되면 다음 중 인간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 발달 과정의 문화적 환경적 요인은 중요하지요. 맞습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 차이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은 일정하지만은 개인적 차이가 있죠. 개인 간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개인 내적 차이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정답 옳지 않습니다. 3번 특정 발달은 특정 단계에서 발달이라는 것은 이전 단계에서 발달과 성취와 당연히 관계가 있습니다. 4번 태아기에서 노년기까지 이르기까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 전생의 변화를 무엇이라 한다? 발달이라 한다. 우리 상승적인 변화, 하강적인 변화 모두 포함해서 발달을 한다. 발달은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나타난다. 맞겠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면 10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발달, 다음 중 발달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발달의 기초성. 기초성 뭐예요? 초기 경험, 초기 기초 튼튼 해야 되는 거죠. 유아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발달의 기초성. 맞습니다. 누적성, 쌓인다는 거죠. 초기 발달, 그 다음 단계 발달, 그 다음 단계 맞다. 그러니까는 각각의 앞 단계 것이 잘 돼야지 그 다음 거 탄칠하게 되지. 앞 단계가 잘못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잘못된다는 거죠. 근데 앞 단계 잘못되면 수정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발달의 누적성. 적기성, 크리티컬 피오리드 정말 중요한 시기가 있다. 발달에는 중요한 시기가 있다. 그래서 각 단계에 맞는 발달 과업을 제시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불가역성, 발달은 되돌아갈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전 단계 영양 보충이 안 돼. 키가 안 자랐어요. 그럼 되돌아가서 보충하고 오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발달이라는 것은 전 단계 잘잘못이 뒤에를 영향을 주긴 하긴 하죠. 반대로 여기에 잘못된 것이 뒤로 영향을 주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불가역적, 가역적이지 못하다. 불가역성에서 기초성, 누적성, 적기성, 불가역성 모두 다 발달의 특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입니다. 12번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랬어요. 발달과업의 특정 시기를 말한다. 특정 시기에 맞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사춘기에 신체가 급성장하는 것. 학령 전기의 어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다. 조기 교육의 찬반과 관련해 언급되는 개념이다. 크리티컬 피오리드이다. 결정적 시기에 관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전 조작기라는 건 삐아제의 발달 단계에서 유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동기 구체적 조작기는 삐아제의 발달 단계에서 초등학교 중간 정도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정적 시기는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발달 이론할 때 이 각인 이론에 입각한 로렌츠의 각인 이론을 증명하는 결정적 시기를 몰라서는 발달을 공부했다고 하기가 조금 미흡하죠. 결정적 시기. 그러니까는 각 발달과 특정 시기에 맞는 환경 조성 필요하다. 그래서 사춘기에 신체 급성장하고 또 어린 시절에 어휘가 지능이 급격 성장하고 이런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을 보시면요. 다음 브롬펜 브렌의 생태 이론이에요. 우리가 발달 이론에서도 했고 청소년 이해할 때도 우리가 생태학적 입장에서 그러니까 브롬펜 브로너의 생태 이론은 아동 발달 이뤄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죠.
브렌펜브레너 이거는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생태학적 하니까 비교적 최신에 적합한 이론이라고 보는 거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이렇게 하는 것이 브론펜브렌의 생태학적 이론이죠. 아동한테 영향을 주는 환경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태학적 이론. 그래서 내부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미시체계 하는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생태 이론에서는 우리가 행동생물학적 이론의 보충 이론으로 생태 이론이 제시되었는데 유리 브론펜브레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체계의 구성이 중요하죠. 미시체계 무엇이냐? 미시체계 뭐예요? 아동이 직접 교류하는 친구, 유치원, 가족, 그것 미시체계라는 거죠. 그리고 미시체계와 미시체계를 연결하는 것이 뭐다? 중간체계가 되겠죠. 중간체계. 그래서 가정과 학교의 관계라든가 가정과 친구의 관계라든가 이런 건 중간체계가 되고요. 외체계는 뭐예요? 아동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지만 직접 영향을 아니라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거. 형아가 다니는 학교, 그러니까 형제의 학교, 부모의 직장 엄청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거시체계라는 게 있어요. 아동에 속해 있는 문화적 환경 이런 것들을 생태학적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입장.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미시중간, 외, 거시에 미시중간, 외, 거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거시하고 미시는 알겠는데 중간하고 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미시체계와 미시체계를 연결하는 것이 뭐예요? 중간에서 연결하는 것이 중간체계예요. 그거 외에 시간체계도 있다고 했어요. 이 각 체계에서 시간이 가잖아요. 거기서 나타나면서 시간체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브론펜브레너의 생태 이론에서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와 학교가 서로 정보를 교환해요. 부모는 가정이 있고 학교와 가정이죠. 그러니까 그건 어떤 체계예요? 중간 체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동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와 학교가 정보를 교환하는 거. 미시중간 외 것이라고 했어요.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이론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생물학의 보충 이론으로 나타나는 거 브론펜브레너의 생태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을 보도록 할게요. 16번을 보면은,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다음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연구법에 관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이 발달 심리적에서 연구법 중요하죠. 그래서 상관연구, 첫 번째 상관연구라는 것은 인간의 심리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의 상호 관련성을 밝히기 위한 상관연구예요. 상호 A와 B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거죠. X와 Y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거예요. A와 B의 상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그 생태학적 이론의 입장에서 거시체계와 아동 발달 이런 걸 연구를 했겠죠. 미시체계와 아동 발달 상관연 관계 있음을 보는 것. 그럼 실험 연구라는 것은 뭐냐? 지금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니까 실험 연구는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간 인과관계를 주로 밝히고자 하는 연구. 그러니까 A가 이건 X와 Y의 상관 연구를 X가 Y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X가 Y에 미치는 영향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통제해서 알아보겠다는 거죠. 독립변이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 인과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 실험 연구 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실험 연구는 좀 일반화하고자 하는 거지만은 사례 연구는 일반화하고자 하는 연구는 아니에요. 사례 연구. 한두 명의 대상자를 조사해서 얻은 연구 결과를 갖고서는 일반적인 추론하는 연구 방법이 되는데 이건 일반화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두 건의 사건을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죠. 그 다음에 관찰법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관찰할 때 참여 관찰도 관찰법 중에 하나죠. 직접 참여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참여 관찰법은 연구자가 그 환경 속에 직접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나볼게요. 피험자의 생활 환경에 직접 참여해서 피험자의 보다 진실된 반응을 확인하는 방법. 관찰법 중에서 참여 관찰법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관찰법이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건데 여기서는 자연관찰법은 자신의 생각, 태도, 관점들을 스스로 평가하고 보고하는 형식이다. 이거는 어때? 내 생각, 내 태도로 내가 리포팅하는 거 셀프 리포트예요. 그러니까 셀프 리포트 자기 보고 방법이죠.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하는 방법. 그래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가장 많이 쓰는 것 대부분의 심리 검사 이런 것도 자기 보고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 관찰법이 아니라 5번은 자기 보고법 이렇게 고치셔야 되겠죠. 셀프 리포팅 내가 스스로 나의 것을 갖다가 보고하는 거 자기 보고식 방법. 많은 자기 보고법, 자기 보고식 방법이 많이 심리 검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기 보고법이고 자연 관찰법은 어떻게 해요? 참여 관찰법은 관찰자가 직접 그 현장에 참여해서 같이 수행을 하면서 피관찰자의, 피험자의 반응을 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라면 자연관찰법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일상적 장면에서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정도 하는 일상생활에서 관찰하는 것이 뭐다? 자연관찰법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장 있는 그대로 정보를 수집하기 용이한 관찰법은 자연관찰법이 되겠죠. 그래서 16번의 그 정답은 5번이에요. 근데 자연관찰법은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이 안 나타날까 걱정이죠. 언제 나타날지 몰라서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관찰법에 관해서 정리를 할 건데요. 18번. 다음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관찰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관찰할 때는요, 피관찰자가 그러니까는 피험자가 관찰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의식화된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현재의 상태를 가장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찰 대상자가 표현 능력은 있더라도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면접을 거부할 경우 효과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관찰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건데 표현 능력 조사에 대해서 비협조적이에요. 그리고 면접을 거부할 경우에 효과적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지 않은 거. 관찰할 때는 그 면접, 그러니까 지금 관찰법을 하는 데 있어서 피검자가, 관찰 대상자가 비협조적이에요. 면접을 거부할 때 효과적일까요? 조금 애매하죠. 다시 3번을 한번 볼게요. 관찰 대상자의 내면적인 특성이나 사적 문제에 대해서 과거 사실에 대한 자료는 수집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면적인 특성, 사적 문제, 과거 사실에 대한 자료는 수집할 수 없어요. 응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비교적 감소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관찰 대상자의 변화 양상을 포착하기 쉬워서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 관찰 대상자의 가장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관찰 대상자의 변화 양상을 포착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어떤 사례를 관찰하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일반화시키는 어려워요. 그러면은 관찰 대상자가 표현 능력은 있더라도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면접을 거부할 경우에는 표현 능력이 있으면 말로 진술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러지 않고 면접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가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활용하기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 건 안 해요. 표현 안 할 거예요. 면접 거부할 때 뭐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방법이 합당하다? 관찰법이 좋다라는 거죠. 관찰법. 그러니까 협조를 안 하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구법 하나 볼게요. 20번에 보시면 다음에 연구 방법은 뭐냐? 오수굿이 창안했어요. 오수굿 하면은 어떤 게 나올까요? 의미 분석법 이렇게 자동화 될 수도 있어요. 많이 봤다. 오수굿의 의미 분석법. 3차원적 입장에서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평가, 능력, 활동. 그러니까 평가, 능력, 활동, 오수굿의 의미 분석법. 그래서 뭐 5단계 또는 7단계 척도에 측정되는데 오수굿의 의미 분석
분석법은 인간의 여러 가지 뭐 인간에 대해서는 사상, 사건, 인간 이런 것들 개념을 갖다가 심리적 의미 공간상에 놓고 의미를 분석하는 거 오스굿의 의미 분석법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문제풀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